많은 사법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무죄TV입니다. 오늘의 조국 파동은 아주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우선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눈에도 조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지독하고 오래가는가?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조직이 정말로 엄청나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대는가 하면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 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법과 언론 모두 공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려도 한 과거 통치의 역사를 잘 보게 됩니다. 유신 긴급조치법이 좋은 예입니다. 법을 만들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된 법조인입니다. 이른바 검판사, 법이라는 칼을 잘못 사용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칼 가진 것과 같다고 그러죠. 어린이에게 칼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단히 위험하죠. 지성과 경험이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크게 다릅니다. 조국의 파동을 보면서 법이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사법 전문 교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국외대 정한준 교수가 지적하는 토론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파동이 지금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임명의 적절성이랄지 찬반 여부,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행사법적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형법이라든지 하는 실체법을 잘 해석하고 운영하면서 수사를 하는지, 절차법인 행사소송법을 잘 준수하면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했는지 그런 여러 의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무소 이적죄를 보니까 첫 번째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겁니다. 공소기각 관계, 그러니까 공소기각 유무죄 실체 유죄냐 무죄냐 따지기 전에 형식적으로 이거 갖추지 못했다 요건을 해서 공소기각으로 끝내는, 소송을 끝내는 이제 이런 판결이 있는데 이게 선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입수한 그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요지를 보면은 피고인은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다음에 쭉 이제 표창장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총장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의 직위를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명불상자가 누군지도 물론 없고 등이라 그러니까 성명불상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또 이게 날인한 그 임의로 기재한 사람이 누군지, 정 교수가 한 건지 공모자가 한 건지 이런 게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 254조 4항을 보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인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공소, 이거 서면주의라는 거죠. 서면에 이렇게 엄격하게 서면주의를 요식주의,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요식을 사용하는 것은 공소의 제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고 그 법원의 판단도 거기에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해줘야 되는, 그 법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피고인도 자기가 공격당하는 게 뭔지, 언제 범죄, 어떤 방법의 범죄를 범죄로 검사가 나를 공격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소시의 특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다 우리 학계나 판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자세하게 특정을 시키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참 공소 제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그 공소사실 특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법원은 2017년에 보면 비록 공소사실 특정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제 공동정범 2명 이상이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무슨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 공모라는 것도 이 범죄의 중요한 그 범죄 사실 하나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해가지고 범죄를 실현하는 그런 두세 명의 그 공모자들의 의사 결합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시행 행위에 직접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 직접 관여하는 자 행위에 대해서 공동점검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된다. 그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공모 또는 모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의 방법이나 또 행위자별로 이제 기능적 행위지배라 해가지고 직접 범행을 가담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사람, 이걸 이제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하는데 그 있었냐 없었냐 이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공모자별로 행위 분담을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소장을 보면은 공동점검으로 기소했는데 공범이 몇 명인지, 공모 일시 방법, 누가 날인했는지 등 공모자별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방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불특정이 되면 공소사실이 어떤 소송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경우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관해서 무효다 해가지고 우리 행소법상 이런 경우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으로 행사 절차를 종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소 제기 후 이렇게 불명확한 공소장을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이 사실 특정 해가지고 하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냐? 이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검사에게 특정해라 이렇게 성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이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원건과 같이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서 하루 전날 급히 이렇게 불특정한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는 성명을 구할 필요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소시효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대충 공소를 제기해놨다는 공소시효가 스톱되니까 이 공소시효 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불특정하게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공소기각으로 성명 구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다수설 아까 성명을 구한 다음에 공소기각해야 된다 이런 에 따르더라도 곧 이제 10월달에 열린다 그러니까 준비 절차 기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장이 검사한테 성명을 구하고 그래도 특정을 못하면은 1회 기일에 바로 공소를 기각해버려야 된다. 더 이상 그 판단 유죄냐 무죄냐 이거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소 취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정교수 PC에서 2012년 유죄가 아니고 2013년 그 아들 표창장에서 파일을 발견한 점을 근거로 딸의 표창장을 발견한 점을 근거로 2013년에 유죄한 것으로 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제 공소장을 2011년에서 2013년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할 것인데 공소장 변경이 그럼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을 이렇게 A에서 B로 변경하려면 기존의 첫째 그 사무소에서 공소사실과 두 번째 변경하는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으로 사실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 사실 동일하면 어떤 거냐? 양 사실이 2011년 사실, 2012년 사실 이후에 밀접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없어야 돼요. 두 가지가 양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2012년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그래서 이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경우 이제 검사들이 또 꼼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 공소 사실대로 가면 이제 무죄가 선고돼요. 2013년은 증거가 있는데 2012년은
뭐 증거도 별로 없고 또 특히 2012년 걸로 이렇게 막 증거를 많이 확보해놨다 그러면 2011년도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검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죄될 걸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공소를 취소합니다. 앞에 걸 취소하고 두 번째 것만 유죄받으면 되니까 다시 재기소를 이제 두 번째 걸로 하는데 이렇게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이제 공소기각 판결도 아니고 그냥 결정으로 그 재판도 안 열고 결정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공소장을 보면은 첫 번째 공소장 사무소 유죄 사무소 행사는 무죄 가능성도 있지만 먼저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죄 가능성은 그 딸의 표창장을 이제 파일 첨부가 했던 박지원 그 원본대로 그 도장을 날려내가지고 인주가 묻어 있는 그런 도장을 날려냈던 간에 그 유죄가 되려면은 그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명의자의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성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거는 법규라든지 계약 또 그 사회 이게 대학의 거래 관행 기존 뭐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같은 그런 총장직위는 총장이 아주 잘 보관하겠지만 이 막두장 같은 인감 그 총장직위는 그냥 과에 하나씩 두고 있다가 표창장 뭐 주려면 그 과장이 쥐가지고 주고 이런 거래 관행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권한 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검사가 법관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이 정 교수가 유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법관에게 좀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교수는 권한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증명이 있을지 그거 좀 의문이고요. 검찰이 또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이제 정 교수는 피고인이 돼버렸어요. 피고인을 어떻게 수사해야 되냐? 피고인이 되면은 피의자와 달리 이제 민사의 원고와 피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등한 당사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등한 당사자인데 피고인을 검사실로 밀실로 불러가지고 소환할 수 있냐? 공개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나라는 피고인 신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할 수 있는데 밀실인 검사실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에 옛날에 임수경 사건 때 그 인정을 했어요. 피고인 대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검사 출신들 일부 극소수들도 이제 그 판례를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 통설은 공개 법정과 밀실인 검사실은 피고인의 부담과 공포의 정도가 다르다. 또 대등한 당사자라는 건 당사 지위와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설이 통설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는 이제 피의자는 아니죠.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진술조서는 위법 파악에 수입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피고인이 원한다든지 또 진범이나 공범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하다. 우리 통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별건에 대한 조사는 허용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검사는 사무소 위조는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 교수를 소환할 수 없고 이 사무소 위조 조사를 위해서는 다만 이제 근데 행사죄는 그러면 이게 별건이냐? 저는 이 별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별건이다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율법 정 교수가 이제 사모투자 집합투자기 운영에 관여한 경우 공직자율법 위반이라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공직자율법 위반이 되려면은 각주 18에 나와 있듯이 이게 백지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백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에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정 교수는 백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백지 신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제14조의 7에 그래서 백지 신탁이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 교수를 처벌할 그 조항이 없어요. 다만 이제 자기 부인의 채권, 빌려준 채권을 알면서도 그 재산이 더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정수석할 때 신고를 안 했다. 그거는 징계조항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징계조항만 있지 그것도 처벌조항이 없어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조항이 없다 이거. 근데 이걸 마치 엄청 그 범법행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잘 안 나오니까 어제는 뭐 좀 석사기 논문까지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무시할 줄 몰랐어요. 지금 석사기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살인죄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잘 지냈고
지금까지 논문 표절했다고 뭐 처벌된 사람 봤어요.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쓰는지 난 참 기자들이 좀 제대로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준 교수의 지적,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결과가 어찌됐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